오늘이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이지만 대체 공휴일 날입니다. 2026년 8월 17일 오후 3시 8분을 시계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할 차례죠. 1591년 갈릴레오가 피사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무렵 그는 강한 주장과 급진적인 과학 의견 때문에 동료 교수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그는 특유의 거만한 태도로 선배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구식 사고 체계의 노예처럼 매여 있다고 비난했는데 비난이 지나쳐서 무모한 지경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갈등을 빚은 교수들이 일부러 갈릴레오의 수업에 학생들을 심어둬서 질문 공세를 퍼부으며 수업을 교란하는 일도 있었다. 1592년에 토스카나 대공 페르디난도 1세 대 메디치가 피사에서 가까운 리보르노 마을의 항구를 대량으로 대규모 기술 사업을 승인하면서 아버지 코시모 1세 대 메디치의 서자인 조반니 대 메디치가 발명한 기계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근데 갈릴레오는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면서 대놓고 깠다. 이건 곧 발명가인 조반니 대 메디치를 비난하는 거나 다름없었고 심지어 메디치가는 피사 대학교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1592년 가을 갈릴레오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대학에서 해고당했다. 본격적으로 교황청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는데 갈릴레오는 로마에 찾아가 이 집 저 집 다니며 수십 명과 논쟁을 벌였다. 피렌체 대사인 귀차르디니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는 열정적으로 싸움에 몰두해서 주변 상황을 전혀 보거나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며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기록을 남겼다. 아무리 자기가 지동설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나 시대를 앞서가는 얘기고 선구자적인 얘기라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도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꾸 싫어하고 이제 따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자기 주장을 하질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질 말고, 강력히 주장은 하지 말고, 이따금씩 자기 주장을 펼치긴 펼치되, 될 수 있는 한 남과의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 살면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런 날이 오는 거죠. 갈릴레오는 교황청과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가설 이상으로 가르치거나 쓰지 않겠다고 흔쾌히 약속했고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이후에도 로마에 남아 사람들과 논쟁을 계속했다. 로마 주재 토스카나 대사인 귀차르디니는 갈릴레오의 후원자였던 코시모 2세 대 메디치에게 갈릴레오는 수도자들과 고집스럽게 논쟁하며 위험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친 듯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는 소식을 피렌체에서도 곧 듣게 되실 겁니다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고 코시모 2세는 갈릴레오를 피렌체로 다시 소환했다. 갈릴레오는 조석 현상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생각했으니까 자꾸 이렇게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한다고 해도 자꾸 남과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안 좋은 결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갈릴레오는 조석 현상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그는 조석 현상이 지구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는데 당시에도 조석 현상이 달과 지구의 인력 때문이며 지구의 공전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무덤에 갈 때까지도 이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틀림없는 맞는 얘기지만 이 조석,
썰물과 밀물이 이 달의 중력 때문에 그렇게 썰물과 밀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이렇게 자꾸 돌기 때문에 썰물과 밀물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릴레오 주장이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 갈릴레오가 재판에 회부되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교황청이 죽히지 않아도 많은 학자들이 얼씨구나 들고 일어나서 그를 공격했다. 갈릴레오가 그동안 적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인간관계, 가정사, 파도바에서 생활하던 무렵 갈릴레오는 마리나 감비나라는 여인을 만나 일남이녀를 낳았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집을 구해주고 가족의 뒷바라지를 해줬을 뿐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다. 결국 1610년 갈릴레오가 피렌체로 떠날 때 그들의 관계는 끝났고 마리아는 이후 다른 남자와 결혼해 새 출발을 했다. 사생아인 두 딸이 사실상 혼사길이 막막함을 걱정한 갈릴레오는 딸들을 피렌체 근처의 수녀원으로 보냈다. 그곳은 살아서는 떠날 수 없는 봉쇄 수녀원이었다. 아들인 빈첸초 갈릴레이는 그나마 처지가 나았다. 13살 때 누나들과 달리 적자로 인정받아 갈릴레이 성을 쓸 수 있었고 대학에도 진학했다. 갈릴레오 빈첸초는 교육비를 부담하고 결혼 후 신혼집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경제적 의무는 다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러니까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었었네요. 마리나 감비나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딸 둘을 낳았는데 딸 둘 아들을 하나 이렇게 낳았는데 뭐 정식 그 결혼 혼인 신고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딸들이 전부 사생아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는 뭐 사생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에서 호적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그 딸들을 전부 수녀원으로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 수녀원은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수녀원이었다는 거죠. 큰딸 비르지니아 감바는 수녀원 생활에 잘 적응했지만 작은 딸 리비아 감바는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종종 정신적 육체적인 발작을 보이곤 했다. 비르지아나와 갈릴레오 부녀가 주고받은 편지 여러 통이 지금까지 보존되었고 이를 토대로 연관 갈릴레오의 딸이라는 서적이 나오기도 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수녀원이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전부 그 여자들만 모이는 데잖아요. 여자들만 모였는데. 이 세상은 말이죠. 이 세상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여자만 득실거리는 곳에 여자가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자석도 그렇잖아요. 자석도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냅니다. 다른 극끼리 갖다 놔야 쫙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N극은 S극을 갖다 놔야 쫙 붙는 겁니다. 그런데 N극을 N극과 같이 이렇게 놓으면은 서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 음은 음끼리 밀어내고 양은 양끼리 밀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음과 양이 있어야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자들만 득실거리는데 남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들만 득실거리는데 여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괴로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뭐 사람마다 그 다 인성이 다르니까 다 그런 그 환경에 적응이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첫째 딸은 그 환경에 잘 적응이 되는데 둘째 딸은 잘 적응을 못했다는 거죠. 망원경을 접한 갈릴레오는 파도바로 돌아오자마자 3배율의 망원경을 만들었고 그것을 개량하여 8배율 망원경으로 진척시켰다. 그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원로인 의원들을 초대하여 망원경의 효율을 설명했고, 이에 감동한 원로원은 많은 선물과 함께 갈릴레오의 교수 연봉을 2배 인상했다. 하지만 이미 망원경은 몇몇 유럽 국가에서 활용되는 상황이었다. 원로원은 나중에 이를 알고는 인상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갈릴레오의 월급이 앞으로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만 이렇게 득실거리는 곳을 싫어하는 여자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여자일수록 남자를 좋아하기든 남자를 더 좋아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자들만 득실거리는 곳을 또 그런 대로 잘 적응을 하는 여자는 남자를 덜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여자를 같은 여자를 굉장히 싫어하는 여자일수록 남자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도 그렇잖아요. 남자도 유난히 물론 남자는 당연히 여자를 좋아하게끔 돼 있고, 여자는 당연히 이제 남자를 좋아하게끔 돼 있죠. 아까도 내가 방금 전에도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항시 다른 성을 좋아하게 돼 있다고. 그것이 본능인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더 남자는 여자를 밝히고 여자는 또 유난히 또 남자를 밝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더 남자를 밝히는 여자가 있고 유난히 남자를 밝히는 여자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난스럽게 더 이성을 밝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혼도 서너 번씩 하고,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또 다시 재혼하고, 재혼했다가 또 다시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보통 한 서너 번씩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화류계로 진출하는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는 그런 화류계로 진출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여자를 그렇게 밝히는 성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평생 독신을 사는 거죠. 여자를 밝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독신을 못 삽니다. 남동생 미켈란젤로 갈릴레오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은 미켈란젤로 갈릴레이였다. 약 100년 전에 태어난 위대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와는 다른 인물이다. 형 갈릴레오와 11살 차이가 나는 어린 동생으로 당시 유명한 작곡가이자 음악 이론가였던 아버지 빈첸초 갈릴레오의 뒤를 따라 작곡가가 되었다. 이탈리아 반도 출신이었지만 주요 활동 지역은 동유럽의 강대국이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중유럽에 위치한 신성 로마 제국의 남부 지역 강국이었던 바이에른 선제의 후국이었다. 지금 14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폴란드 리투아니아로 가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유력 귀족이었던 라지비우 가문에 고용되어 크라쿠프, 그단스크, 토룬, 빌뉴스 등지에서 일했다. 한편 그는 고향 피렌체를 다스리던 메디치 가문의 궁정음악가에 지원했지만 여러 번 고배를 마시면서
일터가 있었던 폴란드에서 한동안 일하다가 바이에른 공작 막시밀리안 1세에게 고용되어 뮌헨으로 일터를 옮겼다. 그 후 그는 8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미켈란젤로 갈릴레이 음악은 힘차고 웅장한 음률이 특징이며 즉흥적이고 빠른 음색이 특징인 토카타 형식의 줄을 이룬다. 미국의 음악가 폴 베이어가 1620년 미켈란젤로 갈릴레이가 펴낸 악보집인 것을 음반으로 제작했다. 그러니까 이 갈릴레이의 동생이었던 미켈란젤로 갈릴레이는 음악가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음악도 작곡했다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는 말이죠. 이때는 그 대중음악이라는 게 없었을 때였습니다. 음악이라면 무조건 클래식 음악 그것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 갈릴레이는 결국은 클래식 음악가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 대중음악이라는 게 없었을 때예요. 음악이라고 하면 무조건 클래식 음악 한 가지였었다 그거죠. 쾌활하고 진취적인 그의 음악성과는 달리 형 갈릴레오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미켈란젤로가 갈릴레오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렸기 때문이었다. 그가 갈릴레오와 주고받은 편지들에 따르면 그는 그의 아들의 사정이 어려움을 들어 형에게 자주 돈을 빌리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 간의 사이는 뭐 별로 좋지 않았다고 그거네요. 왜냐하면 이 음악을 작곡한다는 이 동생이 형한테 자꾸 이 손을 벌리고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형과 동생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했나. 케플러와의 관계. 갈릴레오와 동시대 인물이자 똑같이 지동설을 지지했던 독일의 요하네스 케플러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이며 갈릴레오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그는 갈릴레오의 학술을 지지하는 논문과 저서를 여러 개 발표했고 자신이 모든 출판물을 보내며 논평을 부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는 일정 기간 편지는 주고받았지만 그 이상의 케플러의 요구는 무시하였다. 갈릴레오가 왜 그랬는지 과학사의 커다란 수수께끼 중 하나이다. 자신과 경쟁 상태에 있는 다른 천문학자의 생각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갈릴레이의 오만함 때문이거나 가장 우아하며 가장 아름다운 대칭을 보여주는 원에 집착하느라 일부러 무시했다는 추측도 있다. 갈릴레오는 모든 자연운동은 원형이라고 강하게 믿었다. 케플러 이론이 지닌 원거리 작용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부했다는 의견도 있다. 갈릴레오는 행성 간의 중력과 같이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개념이 신비주의적이라고 여겼다. 그 대신에 물체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나 물체의 고유의 특성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런 이유로 갈릴레오가 자신의 이론 체계에 케플러의 중력 이론을 포함시키기를 거부했다는 추측도 있다. 아니면 정말로 단순하게도 케플러의 출판물 내용이 어려워서 갈릴레오가 이해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실제로 케플러의 책들은 뛰어난 수학자나 과학자가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었고 타원형 궤도로 정확한 행성의 궤도를 알아냈지만 아직 뉴턴이 만유의 인력을 알아내기 이전이라서 행성들이 태양 근처에 갔을 때 왜 빨리 움직여 공전 궤도가 타원형이 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 교회는 우리가 해석한 성경에 반한 것이 아무리 과학적인 이유가 강력하더라도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과학적 추론으로 지지되는 진리는 배제되지 않았다. 성경 구절의 해석이 과학적 추론과 명백히 배치되는 경우 그 해석을 수정하려 했다. 평평한 지구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교리는 마땅히 구형의 지구를 받아들였다.
반면에 교회는 누군가가 몇몇 애매한 추측들을 내놓았었기 때문에 변화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는 증거를 원했다. 과학적인 문제에서의 과학적인 증거 말이다. 당시 교회가 요구했던 증거는 현대의 과학기관들에서와 다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다. 여러 나라들의 대학들, 학교들 및 연구기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전에 보통 오랜 기간을 기다린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교회는 갈릴레오에게 그것을 가설로서 가르칠 것을 권고했고 진리로서 가르치는 것을 금했던 것이다. 파울 파이어와 벤트. 그렇죠.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 갈릴레이가 주장한 지동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과학계에서 증명된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이제 그렇게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다니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리가 아니다 그죠. 그는 그가 주장한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또한 그 당시 교회는 이미 중세적인 교회가 아니었다. 갈릴레이가 과학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약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의 주장을 전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재판소가 갈릴레이에 대해 그가 증명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 것 이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논쟁에서 광신자였다.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츠체커. 과학의 한계, 창조와 우주의 생성, 두 개념의 역사. 그러니까 이거는 갈릴레이는 계속해서 지동설을 주장하고 다녔긴 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해내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갈릴레이의 커다란 결점이었다 그거죠. 아니 그렇게 자기가 그 지동설을 주장하고 다니려면은 내 말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이것을 과학적인 논리로 증명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면서 주장만 하고 다니니까 먹혀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유튜브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언젠가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수학을 배우다 보면 뭐를 증명하라. 이 증명하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의 증명의 정신이 현대 과학을 이루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어떤 논리를 내세우면은 그 논리가 합당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증명을 못하고 그냥 주장만 하니까 이게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갈릴레이가 내세운 주된 근거는 조수가 발생하려면 지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갈릴레이가 지구 운동은 옳게 본 반면 조수 발생의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았다. 그러나 교회로서는 어느 우주론이 옳든 직접적인 상관은 없었다. 천동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둘 다 기독교 교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그렇게 주장한 지동설은 지금 과학으로 봐도 그것은 타당한 주장인데, 갈릴레이가 주장한 것 중에 또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이 이 지구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은 틀린 주장이죠.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은 지구가 돌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달의 중력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수 발생의 원인을 잘못 얘기한 것이 이 갈릴레이의 인생의 오점으로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릴레오에 대한 흔한 인식은 그가 종교적 반지성과 싸운 과학의 순교자라는 것이다. 그가 20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 학계 동량은 갈릴레오 재판에서 교회의 관심이 과학적 쟁점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있었음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 후술할 2018년 갈릴레이의 새로운 편지가 발견되면서 종교로부터 독립한 과학의 독자적 영역을 추구하는 선구자로서의 면모를 재조명하는 방향으로 다시 학계의 초점이 옮겨갔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이러하다. 우선 천동설을 당시 교회가 가르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믿어야 할 교리로 천동설을 가르쳤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연 철학자들의 영역이었지 종교의 영역은 아니었고 당시 유럽 사람들도 당연히 성직자의 능력 박힘을 알았다. 교회가 천동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세의 교회가 교육, 복지 등등을 모조리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즉 교회가 천동설을 가르쳤다는 것은 중세의 교과서에 천동설이 사실로 나왔다는 것일 뿐이다. 물론 천동설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에게 나름의 사유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따라서 천동설과 지동설들 중에 그들의 개개인의 호오는 있을 수 있겠으나 딱 여기까지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관한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는 죽기 직전에 공개하였고 1616년에 금서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 학술지는 주교들이 태양 중심설을 이단이라고 선고했으며 코페르니쿠스의 저서는 내용을 정정하고서도 여전히 금서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고 보고한다. 교황 우르바노 8세가 그를 종교재판으로 몰아세운 것은 당시의 유럽을 뒤흔들었던 시대적 배경인 종교개혁과 연결해서 생각하여야 한다. 가톨릭 내부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 문제에 갈릴레오가 연루되고 여기에다가 그의 저서들이 교회를 풍자한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종교재판의 주제는 지동설이 맞느냐 틀렸느냐가 아니었고 성직자들은 당연히 이것을 판단할 권한도 능력도 책무도 관심도 없었다. 재판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초래한 여러 상황들이었다. 사실 우르바노 8세는 갈릴레오와 절친한 사이로 교황이 되기 전 있었던 논쟁에서 갈릴레오를 변호한 적이 있다. 그 외에 지동설과 관련하여 교황청이 주관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고. 당시 가톨릭 내부에선 지동설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지동설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갈릴레오가 책을 출판하기로 한 것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그가 교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고 판단한 것과 당시 가톨릭 내부의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선 갈릴레오가 가톨릭의 근본 교리인 성체 성사의 실체 변화를 부정한 탓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당시든 지금이든 개신교는 가톨릭의 성변화 교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가톨릭과 갈릴레오의 관계에 대해서는 갈릴레오의 저서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에 나오는 다음 내용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존경하는 독자들에게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주말에 나가야 또 하게 되겠죠.